그날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이 흐릿했고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무거웠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의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야 시작인가? 73년을 살아오며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나는 모든 걸 다시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 한순간의 사고로 인생의 균형이 무너진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 그대로 공중에 떴던 그 짧은 찰나, 그 몇 초 사이에 내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웃음, 아이들의 첫걸음마,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던 돈과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의 끝에는 늘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이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제야 보았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님,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 승호와 딸 미연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고독을 느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식들에게 내 삶의 중심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내 몸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 명숙기의 웃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심었던 화분들, 그 모든 기억이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동수, 이제는 내 인생을 네가 지켜야 해. 나는 결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신호였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느슨해진 이 시점에서라도 나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창밖에 대구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빛이 일렁겼다. 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후반전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년의 진짜 적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잃는 것이라는 걸. 이제부터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 이동수,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실 복도를 걸었다. 몇 걸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 승호가 내 짐을 대신 들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부축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차 세워뒀어요. 집에 가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지만 내 옆에 있던 그 시간조차 어쩐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책상 위에 놓인 안경.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낙상사고 전까지의 삶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회가 지났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하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평온하게 살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가족의 행복에 내 삶을 모두 태워버린 사람이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이미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승호가 결혼할 때는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나는 70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보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 약속은 고맙게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미연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조차 내겐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착각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93만 원. 인생을 이렇게 쓰고도 남은 게 고작 이거라니.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 결정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내어주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밤이 깊을수록 불면의 시간은 길어졌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던가? 가족? 희생? 아니,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 명숙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 이제 그만 자식 걱정 그만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지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이동수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승호 결혼자금, 미연 생활비, 손주 학원비. 메모 하나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단단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지출은 나 자신에게 쓴다. 창문 밖으로 대구의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다.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부터 나는 다시 배워야 했다. 주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노년을. 그때는 몰랐다. 이 단단한 결심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진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였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상태는 안정됐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요양 계획. 내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승호와 미연은 이미 그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시 계시는 게 어때요? 승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엔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미연이 덧붙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병원 마당에 내리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아버지를 위한 배려보다는 우리의 편애가 조금 섞여 있었다는 걸.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뒤에는 안도의 기색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야죠. 그 말을 떠올리며 다음 날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차가웠지만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인철이요.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정년퇴직 후 법률 상담과 유언장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다. 인철아, 나 말이야. 요즘 병원에 좀 있었어. 낙상사고로.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아파트를 미리 넘겼다가 오히려 불편한 처지가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는 믿었지. 딸이 날 평생 돌봐줄 거라고. 근데 이제는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해. 동수야, 그게 진짜 늙는 거야. 몸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는 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 대신 단단한 깨달음이 있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 돈, 건강, 그리고 집.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는 대신 관리하려 들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미 돈은 거의 다 써버렸어. 인철은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잖아. 그게 마지막 방패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대구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내가 정하기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도, 자식들의 걱정도 모두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이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다. 나는 결코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종이에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되찾는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팡이를 짚고 수성구 신한은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계좌에 대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임된 금융 권한을 모두 해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오랫동안 꽉 묶여있던 끈을 스스로 끊어낸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내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손주 학원비, 공과금, 자녀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해지했다.
대신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 불가능한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카드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제 누군가가 내게 부탁해도 감정에 휘둘려 덜컥 송금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 문을 나서는 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나는 가계부를 새로 샀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삶의 지도였다. 수도세, 전기세, 약값, 식비, 모든 지출을 세세히 기록했다. 지출 목표는 월 190만 원. 남은 금액은 나를 지키는 돈이라 이름 붙인 예비자금 계좌에 옮겼다. 나는 그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위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선생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 5일 청소, 식사, 병원 동행까지 지원해드려요. 비용은 월 75만 원 정도이고 정부 보조도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에게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름은 정미경,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랜 간병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님, 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간단한 계약서를 썼다. 근무는 주 5일, 아침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 포함. 월급은 125만 원. 모든 내용을 서류로 남기고 서로 서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경 씨, 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환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인생 선배로 생각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따뜻한 불빛을 켰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아내 명숙기가 웃고 있었다. 당신,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려. 다음 날 아침 정미경 씨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이 선생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진짜 노년의 삶이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내 집을 방문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동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래. 돈,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집이다. 이건 네 인생의 마지막 보루야.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집은 명숙이와 함께 만들어온 내 삶의 기록이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노후의 시작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이 지도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선택이 있다. 며칠 후 나는 집안에 앉아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와 아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온 집의 등기권이었다. 아내 명숙기의 손때가 묻은 서류였다. 나는 그 종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집만은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너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을 시간이다. 우리는 거실 탁자 위에 유언장, 신탁 설정 서류, 부동산 명의 확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인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수야,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건 살아있는 동안 삶을 지키는 준비야. 네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식들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결국 네 삶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가지 항목을 작성했다. 첫째, 내 집은 생전에 양도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계좌와 저축액은 오직 본인 명의로 유지한다. 셋째, 요양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한다. 서류마다 사인할 때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히 다져졌다. 사인을 마친 후 인철이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걸 다시 네 품으로 되돌린 거야. 이게 바로 존엄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란다 밖에서 겨울 햇살이 은은히 들어왔다. 아내 명숙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여보.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공증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정미경 씨가 내준 따뜻한 차를 들었다. 그 향은 참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님,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삶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마다 미경 씨가 만들어주는 미역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는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혈압을 재며 말한다. 오늘도 수치가 좋네요. 요즘 식습관도 아주 좋아요. 그 말이 마치 칭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함께 수성구 드랑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겨울 바람이 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가 묻는다. 이 선생님, 이렇게 규칙적인 삶이 오래가면 좋겠죠? 그럼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내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장남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 여기서 자도 돼요?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점심 식사 중 승호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돌봄 비용도 우리끼리 나눠서 부담할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미경 씨가 내 생활을 잘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편안하다. 식탁 위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승호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묘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지켜낼 용기를 가질 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한 꽃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매일 오전 7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미경 씨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범어공원까지 걸어봅시다. 요즘 내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신문을 읽고, 오전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쓴다. 점심 무렵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엔 정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곧 자유라는 걸 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성구의 드랑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손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줘서 고맙다. 화면 너머에서 손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외롭지 않단다. 할아버지에겐 친구도 있고 또 할아버지 자신이 있잖니.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했다. 나 자신이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이제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뿌듯하다. 그들은 내 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며칠 후 장남 승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다음 주 정기검진 일정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예약도 익숙하단다. 그는 놀라며 웃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미경 씨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하긴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자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 자주 하시고 자주 안부 묻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이제야 서로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거리가 필요하죠. 가까워지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돈을 지키는 건 안심을 얻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며, 집을 지키는 건 자신감을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웠고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득 창가에 핀 난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명숙이, 당신이 있었다면 이 모습을 좋아했겠지.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평온하게 살 줄 알게 되었어요. 손녀가 보내준 사진이 휴대폰에 떴다. 그 속에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가 없었다. 이제 나는 안다. 노년이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베란다 밖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내 마음속에서도 울렸다. 자유롭고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나이 들수록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의 모임에 나가셨나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돌아오실 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제가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 그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거든. 그런데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있더라고. 어떤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한숨만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내 컨디션 탓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직장 회식, 동창회, 친목 모임, 그리고 은퇴 후에는 노인대학이나 동호회까지. 처음엔 그저 시간도 많고 외로움도 달래고 싶어 이런저런 자리에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내가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의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갈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한 뒤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모임에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이제는 즐겁게 살아야지,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자리들. 그런데 왜일까요? 분명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오면 괜히 마음이 허하고 오히려 피곤이 몰려옵니다.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기분일까? 그렇게 혼자 속으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인맥을 쌓아야 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북돋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사람. 이런 만남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위로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어떤 모임에서는 늘 비교와 뒷담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다녀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68%가 모임에 다녀온 후 마음의 피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그 피로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적 소진이라고 부르며 노년기의 우울증과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단순히 모임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고 싶은 자리,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가득한 모임에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허탈하고 무거운 마음만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질로 평가받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바로 질투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농담처럼 웃고 넘어가던 말도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오랜 지인 사이에서 느끼는 질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어르신은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그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몇 번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며 아예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친구들이 나를 더 반갑게 맞아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지. 회비를 더 내라, 밥값을 대신 내라, 심지어는 내 실패를 은근히 바라는 듯한 말까지 들리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비교심과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큰 성취들이 이미 마무리된 시기라서 남과 자신을 더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쁜 마음에 손주가 상을 받은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아직 자녀 결혼조차 성사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더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감정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랜 인연도 단숨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질투와 시기가 느껴지는 자리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둘째, 꼭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모임에서 대화 주제를 신중히 고릅니다.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는 비교성 이야기는 가급적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저를 헐뜯거나 불편한 태도를 보이면 억지로 웃으며 참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함께 웃고 즐기며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지만 또 어떤 모임에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와 시기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 자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자리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남기고 격려가 아니라
비교와 불안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 이 단순한 결심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질투의 그림자를 벗어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내 실패에도 따뜻하게 곁을 지켜줍니다.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젊을 때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두 잔 나누며 옛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터놓고 웃고 떠드는 자리는 그 자체로 추억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은 더 이상 단순한 기쁨의 도구가 아니라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위험 요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65세 김영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30년 넘게 직장 동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 기울이며 추억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남았습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럼 술도 못 마시냐? 별것도 아닌데 라며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분위기에 밀려 억지로 술을 마셨다가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술자리가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음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의 절반 이상이 친목 모임 이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노인의 경우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재미있게 놀았다로 끝나지 않고 건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술자리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술이 들어가면 평소 하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그때 승진을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다. 네가 늘 우리 발목을 잡았잖아. 술잔을 기울이며 오가는 대화 속에 묵혀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모임은 어느새 즐거움이 아니라 갈등의 장이 됩니다. 다음 날이면 후회하지만 이미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게 됩니다. 은퇴 이후 술자리는 더 길어지고 더 자주 열리게 됩니다. 아침 출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쉽고 결국 다음 날은 온종일 피로와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랜 인연인데 끊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 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에는 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 후 함께 커피를 나누는 모임, 주말마다 등산하며 도시락을 나누는 모임, 그림을 그리며 차를 마시는 모임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술 없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술이 없으니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진심 어린 이야기가 오가고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던 친구들과 오늘은 술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좋은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함이 아니라 상쾌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술을 끊는 것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라고요. 정신이 맑을 때 나누는 대화는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줍니다. 반대로 술에 의존한 관계는 결국
후회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모임은 나를 웃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술잔에 의존해 겨우 이어가는 자리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술자리는 순간의 즐거움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술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따뜻한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지쳐버리는 때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피곤하고 이유 없이 한숨만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존재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해준 68세 이은정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대학에서 사귄 한 친구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마다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몸은 쉬었는데도 머리와 가슴은 무겁게 짓눌린 듯 피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만남 후 며칠 동안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감정적 소진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질환은 물론 심장질환 같은 신체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대화가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상대방 이야기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행동합니다. 한 번은 이은정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는 대뜸 자기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자랑으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은정 어르신은 크게 서운했고 이후 그 대화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둘째,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말투로 누구는 암에 걸렸대, 누구는 치매라더라 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릴수록 내 몸과 마음이 병드는 셈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 속상한 친구가 있는데도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서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을까라는 배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 모임에 나간 사람들은 기운을 얻기는커녕 점점 더 지치고 불편해집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대화 자체는 길지도 않았는데 집에 와서 이상하게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나의 기운은 그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는 그것을 에너지처럼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모임 후에 마음이 유난히 피곤하고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계속 만나면 결국 잃는 것은 내 건강입니다. 셋째,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삶 전체를 밝게 비춥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란 곧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며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를 지켜야 삶이 빛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후는 따뜻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도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태도와 존중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무례해지고 품격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 71세 이은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결국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지.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이었어. 한두 번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반복되는 언행 속에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노인복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중 품격 없는 대화와 행동이 상위 3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혈압 상승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품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지난번 한 모임에서는 어떤 회원이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웃음을 샀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불편했지만 정작 조롱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둘째, 자기 편의만을 우선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모임 장소를 늘 자기 집 근처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 구성원들에게 피로감을 쌓이게 하고 결국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셋째, 남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퍼뜨립니다. 건강 문제나 가정사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함부로 다른 자리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이은미 어르신이 조용히 공유했던 병원 진단 이야기가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모두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그는 더 이상 그 모임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노년기 탈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감정이 나이가 들면서 제어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무례한 행동 하나가 모임 전체의 신뢰와 존중을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이니 이해해야지 하며 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례는 더 심해지고 결국 소중하게 이어온 모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모임에서 한 분이 제 외모를 두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당시에는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 참석을 끊었습니다. 제 선택이 이기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품격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왜냐하면 노년기에 우리의 정신적 안정은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없는 자리에서 아무리 오래 인연을 이어가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례함을 당연시하는 모임은 정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노년은 품격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배려하는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 지금이야말로 품격을 가장 빛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노후를 따뜻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임을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단순히 즐거움의 장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임은 우리의 건강과 인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거나 무료라는 달콤한 미끼로 다가와 결국 우리의 노후 자금을 빼앗아가는 모임입니다. 76세 김정희 어르신은 최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료 온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여행이 끝날 무렵 200만 원이 넘는 건강제품을 억지로 사야 했다는 겁니다. 공짜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액이 7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 무료 검진, 무료 관광 같은 이름으로 포장된 모임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첫 번째 수법은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혈압도 재주고 당뇨 검사도 해주며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나자마자 값비싼 의료기기를 권유하며 오늘만 할인된다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의 미끼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며 버스에 태워놓고 중간에 홍보관으로 데려가 결국 건강식품이나 의료용 매트를 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봉사를 위장한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봉사활동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헌금과 투자를 강요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피해 사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분은 그날은 단순히 봉사 모임인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카드값만 수백만 원이 늘어 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한 번 당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명이나 계약을 강제로 하게 되면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4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들어간 모임은 반드시 의심하라. 둘째, 물건 구매를 전제로 한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라. 셋째, 결정을 재촉하는 모임은 절대 참석하지 마라. 넷째, 큰 금액의 지출은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라. 특히 오늘만, 지금 바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누군가가 권유하면 무조건 이렇게 답합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으로도 강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노동과 땀, 그리고 인생의 결실입니다. 이 소중한 자금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모임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자리를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모임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모임은 우리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힘은 수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제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남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모임에 시간을 쓸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온한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노후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왜 아내는 이제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을까? 왜 손을 잡아도 미소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잘못일까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저 속으로만 삼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건강검진은 챙기면서도 부부관계의 변화는 외면한 채 흘려보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그들의 고민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단순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이혼이나 외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가 끊기면서부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또 혈압 수치와 면역력이 안정적이며 심장병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편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런 걸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내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눈빛은 차가워지고 손을 내밀어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도 거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 요즘은 어떤 게 힘들어? 라는 따뜻한 질문이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8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 있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시간이 늘었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하며 웃는 날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여전히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손길 속에서 당신은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사랑은 확인해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표정, 혹은 대답 없는 인사 뒤에 남겨진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외면하기보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식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질문이 바로 다시 시작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몸도 함께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는 이유,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 잠자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또 건강검진 지표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남편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의 무심함이나 무관심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합니다. 이때 아내의 몸은 차갑게 굳어지고 결국 부부관계는 의무나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2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건넨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신일체, 액신셔니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저절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아도 아내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질까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꼭 잠자리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내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아내가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남편의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도 노년기의 성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한 노년 남성의 60%가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살아나고 그 자신감이 아내와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반응하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작은 미소, 짧은 대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나는 외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수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를 단순히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 라며 넘깁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와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은 문제를 체력 저하나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까 해서 말도 줄이고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만히 있음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말보다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식탁에서 내뱉는 짧은 한숨, TV를 보며 멍하니 있는 눈빛, 혹은 무심한 대답 속에 담긴 서운함.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체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남편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이 들었는데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함께 걷기에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더는 가까워지기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전체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더 늙는 것 같아.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늘 집에서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건강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아내에게 하루 한 가지씩은 오늘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아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여자로서 소중하다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모르고 무심함으로 일관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작은 무심함이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의 방식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놓치는 신호는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보낸 작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무심히 지나친 한숨이 있었나요? 외면한 눈빛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의 마음속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은 상관없어. 하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이 줄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연구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의 65%가 성생활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사실은 손을 잡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다시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체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라며 체력 관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부부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년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꾸준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결국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붙자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나가볼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신체적 변화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성은 종종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몸매, 건조해진 피부는 자존감을 흔듭니다. 이때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여자답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워. 이 짧은 말이 여성의 마음에 불을 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변화한 몸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깊게 이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의 노력을 알아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으세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 저녁에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 그리고 작은 스킨십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동시에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손길 하나에도 웃음이 피어나고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귀로 열리고 남자의 마음은 눈으로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말과 태도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남성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무심한 태도는 곧바로 상처로 남습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들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을 잊었을 뿐이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했나요? 이런 말은 단돈 한 푼 안 들고도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갈등이 생겨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병원 가봐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안마해줄게 라는 따뜻한 반응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나는 돈 벌어다 주는데 뭘 더 바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담을 받고 돌아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단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무거운 문제들로 가득해집니다. 건강, 자녀, 돈, 노후 걱정.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부부 사이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농담, 가벼운 웃음은 부부 관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사소한 말도 유쾌하게 풀어보세요. 아내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웃으면서 괜찮아, 당신답네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극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거나 갑자기 작은 꽃다발을 건네거나 TV를 함께 보며 손을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진짜 사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말, 경청, 웃음, 배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내는 다시 여자로 느끼게 되고 남편 역시 다시 남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몸을 만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만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참 단순한 진리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어도 부부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는 의미 없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다 늦었다, 뭘.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삶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70대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체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작은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바라보며 웃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내와 손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한테 자꾸 웃어요. 오랜만에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동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만지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노후의 2 기둥이라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그 위를 지탱하는 지붕입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은 불안정해지듯 친밀감이 사라지면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친밀함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둘째, 건강관리와 대화, 작은 스킨십이 그 열쇠다. 셋째, 사랑은 체력보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라는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2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